네, 여러분들 교재 그 요약기본서 102페이지 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요약기본서에는 제가 상황적 리더십 이론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설명은 이제 앞에 거 두 개도 이제 같이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특성론적 접근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효과적인 리더가 그렇지 못한 리더와 다른 일련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고 효과적인 리더와 비효과적인 리더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다 보니 리더가 지능, 창의력, 신장, 적응력 등의 영역에 있어서 선천적으로 높은 수준의 능력을 타고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위인들에게서 리더의 자질을 발견하려 했기 때문에 이 특성론적 접근은 위인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스토그드, 버드, 젠킨스, 마이어스 등이 그러니까 리더는 좀 타고나는 측면이 있고 리더의 특성이라는 것을 갖추고 태어난다. 그런 사람들이 효과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행동적인 접근으로 넘어가는데 가장 효과적인 리더의 행동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더 행동이 부하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를 연구하는 행동론. 리더의 특성에 대한 탐구가 행동에 대한 탐구로 이제 방향이 전환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공적인 리더 행동 방식을 알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효과적인 리더와 비효과적인 리더의 행동을 비교하고요. 리더가 나타내는 행동 양식을 유형화했던 연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적 접근의 입장에서는 아이오와 대학 연구가 이제 대표적인데, 아이오와 대학교의 레빈, 리피트, 화이트 등에 의해 장난감 놀이를 통한 실험 연구가 이루어졌고, 지도자의 행동을 권위적 지도자, 민주적 지도자, 자유방임적 지도자로 구분을 하고요. 민주적인 지도자를 가장 선호하는 지도자 유형으로 본 건데, 이렇게 그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연구가 있었고, 그리고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도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행동적 접근으로 이제 리더십 연구를 했던 그 연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지도성을 과업주도성 차원과 배려성 차원으로 분류를 하고, 이 구조성은 과업지향적 행동으로 설명되기도 하며 배려성은 인화지향적 행동으로 설명될 수도 있는데, 이 두 차원의 조합에 의해 네 가지 지도성 행동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리더 행동을 연속체로 본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독립된 별개의 연속체로 보고, 이 연구에서는 이 두 차원의 조합에 의해 네 가지의 리더십 행동 유형으로 이제 분류를 해요. 그리고 햄빌과 쿤즈는 이러한 리더십 행동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리더 행동 기술 척도라는 것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는 배려성을 이제 Y축으로 하고 X축으로는 구조주도라고 해서 구조주도성과 배려성 차원에 의한 리더십 행동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행동 유형에 따른 분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행동적 접근은 다 이제 대학교 연구팀에 의해서 연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시건 대학 연구에서는 리더 행동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특징적 리더 행동은 생산 중심 리더십과 구성원 중심 리더십으로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중심 리더십은 목적과 업무의 과업지향적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구성원 중심 리더는 직원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직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 그들에 대한 신뢰감과 호의, 배려심 등을 내보이고, 직원들의 어려움에 관심이 많았고 직원들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직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구 결과는 먼저 효과적인 리더가 직원의 업무 목표와 지침에 대해 세세하게 감독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감독을 중심으로 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직원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밝히게 된 거죠. 그리고 리커드라는 사람은 생산 중심 리더가 있는 부서가 구성원 중심 리더가 있는 부서의 생산성에 비해 떨어지더라라는 걸 발견했고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리더는 직원들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느끼고 중요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신뢰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행동적 접근의 하나의 어떤 사례 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번째 역시 행동적 접근의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블레이크와 머튼의 관리망, 관리격자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리더의 행동을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는 두 차원으로 구분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효과적인 리더가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고요. 리더 성향을 이러한 생산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구분을 하고 각각의 관심을 1점에서 9점까지 규정해서 두 관심에 대한 조합을 토대로 리더십 유형을 이렇게 추출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격자 이론이 나오면 블레이크와 머튼의 이론이고 얘는 리더의 그 리더십 이론에 있어서 행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부터 9까지 나눠서 가장 효과적인 리더는 그 생산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관심 모두 높은 유형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요거는 요약기본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내용을 보시면 모든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리더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리더의 행동과 부하의 반응, 그 다음에 상황의 차이에 따른 리더십 효과를 연구, 리더가 수행하는 과업의 성격이나 조직, 구성원의 특성 등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피들러의 상황 적응적 리더십 모형이 있는데 피들러는 리더의 효과성을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과업 구조, 리더의 지휘 권력을 조합한 상황의 호의성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리더의 특성이 중요하다, 리더의 행동이 중요하다 이랬다면 이거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가장 싫어하는 동료 척도를 활용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너가 가장 싫어하는 동료의 유형을 체크해봐 라고 이제 설문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점수가 높은 리더라고 하는 건 이런 유형도 싫고 이런 유형도 싫고 이런 유형도 싫은 거잖아요. 그 얘기는 관계지향적 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LPC 점수가 낮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수치가 좀 낮게 나온 사람을 우리는 과업지향형 리더로 보는 거죠. 그래서 상황의 호의성에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가 달라진다고 설명을 하는데 LPC 점수가 낮은 과업지향형 리더는 상황이 호의적이거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이 그래프를 설명한 내용인데 보시면 지금 LPC 점수가 여기 높은 경우고 여기가 낮은 경우예요. 그럼 너가 싫어하는 동료가 누군지 체크해봐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싫어하는 동료가 되게 많은 리더라면 관계지향형 지도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어떤 동료든 크게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우리가 과업지향형 지도자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LPC 점수가 낮은 과업지향형 리더는 상황이 호의적이거나 또는 1, 2, 3 비호의적인 경우, 요 경우에 효과적이란 얘기예요. 이 그래프가 가리키는 지점이. 그리고 관계지향형 지도자는 요 경우에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호의성이 중간 수준인 경우에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상황에 따라서 관계지향형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과업지향형 지도자가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 이론에서 강조하는 상황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구성원의 성숙도는 피들러의 이론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이제 나중에 볼 건데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 이론에서 구성원의 성숙도가 들어가고 이 나머지 것만 피들러의 리더십 상황 이론의 상황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과업의 구조와 정도,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 지도자가 구성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의 정도 등은 상황 요소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황 이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하우스의 행동 목표 이론이라고 해서 리더의 행동, 상황적 요인, 구성원의 지각, 효과성으로 구성이 되고 이 이론에 의하면 리더 행동의 구성원의 만족과 노력에 미치는 효과는 과업 특성과 구성원 특성을 포함하는 상황적 측면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해서 요게 이제
그 상황적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성원의 특성과 환경 조건이라고 하는 상황적 특성 그리고 리더 행동 이게 이제 들어가서 구성원의 지각을 거쳐서 효과성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게 행동 목표 이론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기 상황적인 요인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을 하실 거냐면 하우스의 행동 목표 이론이 상황 이론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레딘의 3차원 리더십 모형도 역시 상황 이론의 한 갈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레딘은 3차원 리더십 모형을 개발했고요. 과업 지향성과 관계 지향성의 효과성을 추가해서 3차원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과업 수행 기술, 조직 철학, 상급자 동료, 부하 직원 등 4가지 상황적 요소에 따라서 리더십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뭐 각각의 것들을 세부적으로 기억하신다기보다는 레딘의 3차원 리더십 모형이 그 상황 이론에 속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과업 수행 기술, 조직 철학, 상급자 동료, 부하 직원 등이 4가지 상황적 요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에서 이제 구성원의 성숙도가 처음으로 상황적 요인으로 설정이 돼요. 그리고 구성원의 성숙도에 리더 행동 유형이 적합하게 매치가 될 때 리더십의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구성원의 성숙도라고 하는 건 직무 수행 역량이 반영된 직무에 대한 성숙도도 있지만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지 수준이 반영된 심리적 성숙도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리더와 행동 유형은 과업 중심 행동과 관계 지향 행동을 의미하는데 상황적 리더십 이론은 구성원의 성숙도와 리더의 행동 간 관계에 대응하는 지도성 이론이고요. 리더의 과업 행동과 관계 행동, 조직 구성원들의 성숙 수준 간의 상호작용으로 효과적인 지도자 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표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림을 이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상황 요인이에요. 그럼 상황 요인이 아까 그 성숙도라고 하는 게 그 능력적인 성숙도도 있지만 의지적인 성숙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능력도 높고 의지도 높은 경우에 그리고 능력도 낮고 의지도 낮은 경우에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리더의 성향이 과업행동적인지 관계행동적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높고 의지가 높은 둘 다 높을 때는 그냥 맡기면 되는 이런 위임형의 지도자 유형이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관계행동적인 측면에서도 낮고 그 과업지향적인 측면에서 낮고 그냥 믿고 맡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능력도 낮고 의지도 낮기 때문에 지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업행동적인 부분은 높고 그리고 관계행동적인 부분은 낮은 지시 형태로 지시형의 리더가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을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지원형이라는 건 뭐냐면 능력은 높아요. 근데 하려는 의지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구성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면 여기는 뭐냐면 능력이 낮으니까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능력이 낮고 의지는 높으니까 그 능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도를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 구성원의 성숙도를 지도자 행동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는 리더십 이론. 요게 이제 우리 살펴봤던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답은 2번이었네요. 2번이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각각의 타이틀별로 얘가 상황 이론인지 행동적인 관점인지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블레이크와 머튼에 의해 완성된 이 격자 이론이잖아요. 요거는 행동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조직의 상황과 관련 없이 얘는 아니고 조직의 상황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전적인 특성에 달려있다고 보는 건 특성론적인 접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02페이지에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여기서도 중요한 게 상황적 리더십 이론 안에 피들러의 상황적 리더십 모형,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 중요하고요. 하우스의 행동 목표 이론이나 레딘의 3차원 리더십 모형도 역시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속한다. 요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넘어갈 건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리더십 이론이라고 해서 교재 132 테마에 보시면 변혁적, 문화적, 슈퍼 도덕적, 분산적 리더십 등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건 이제 베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구성원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보다 큰 책임을 가지고 조직을 변혁하고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4개의 I로 불리는 4가지의 주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째, 구성원들로부터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이상적인 영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조직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도록 구성원들이 기대를 변화시키는 영감적 동기 유발, 구성원들이 창의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 자극, 성취나 성장 욕구가 강한 개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개별적인 배려. 이 4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 유발, 지적 자극, 개별적 배려. 이 4가지 키워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 목적에 헌신하도록 하고 의식과 능력 향상을 격려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발전에 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조직을 변화시키고 높은 성취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리더십 유형을 물어보기 때문에 답은 변혁적 리더십인데, 요 키워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상적 영향력, 영감적 동기와 지적 자극, 개별적 고려, 4개의 I, 요걸 특징으로 잡고요. 그리고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이제 베버가 주장한 건데,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권위를 카리스마라고 해요. 근데 카리스마적 권위가 존재하면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카리스마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리더십에 있어서는 특성론적인 접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적 리더십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의미 추구라는 게 결국 문화와 귀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간의 의미 추구 욕구를 만족시킴으로써 그 구성원을 조직의 주인으로 만들고 조직의 제도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학교 조직에서 효과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구성 요소로서 커닝햄과 그레소는 버티컬 슬라이스, 이게 뭐냐면 조직에서 각 계층 대표자들이 직위와 관계없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조정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결핍보다는 비전, 동료 관계, 신뢰와 지원, 권력과 지위보다는 가치와 흥미, 폭넓은 참여, 지속적 성장, 장기적 전망에 따른 현재의 생활, 질 높은 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 개선의 유지와 지속, 그리고 개인적인 권한 부여, 이런 것들을 좀 중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문화의 형성을 통해서 학교 조직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문화적 리더십은 인간 정신의 실체를 수용하고 의미와 의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덕적 질서를 만드는 가치와 규범에 관련된 전문 직업적 자유의 개념을 인정함으로써 리더십의 핵심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덕적 질서를 만드는 가치와 규범에 관련됐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적 리더십과 도덕적 리더십은 조금 같은 선상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문화적 리더십과 도덕적 리더십을 한 문제 안에서, 한 지문 안에 보기로 둘 다 동시에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적 리더십과 도덕적 리더십을 좀 같은 범주 안에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어쩔 때는 그게 문화적 리더십을 물어보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또 도덕적 리더십에도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슈퍼 리더십은 뭐냐면 셀프 리더십이라고 해서 초우량 리더십, 요거 같은 표현들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슈퍼 리더십, 셀프 리더십, 초우량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구성원 각자가 스스로를 지도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얘기해요. 자율적으로 자신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리더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덕적 리더십은 뭐냐면 일단 서지오반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문화의 개념을 통해서 도덕적 리더십을 설명했어요. 학교를 도덕적 측면에서의 선의와 관리적 측면에서의 성공이란 2가지 차원을 조합해서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4가지 유형인 거죠. 보시면 성공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아니요, 예로 나누고, 도덕적인 선의라고 하는 측면으로 예, 아니요로 나눠서
성공은 하지 못했지만 도덕적인 학교, 성공은 했지만 비도덕적인 정략적인 학교. 여기가 가장 이성적인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적인 건 도덕적인 학교.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지오바니는 선의를 중시하는 유형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전략 중 하나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공동체가 주는 구성원의 자발적 동기부여와 헌신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강조하면 그 선의를 중시하는 학교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선의를 강조하는 도덕적 리더십은 교육적 본질에 가장 근접한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문제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다음은 서지오바니의 도덕적 지도성 이론에 따라 분류한 4가지 학교 유형인데 가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도덕적인 수준은 낮은 거잖아요. 그럼 비도덕적이지만 성공했다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학교, 그러니까 그래서 정략적인 학교라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긴 정략적인 학교, 여기가 도덕적이고 효과적인 학교, 도덕적인 학교, 그리고 여기는 비도덕적이고 비효과적인 학교. 이렇게 나누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지도성 이론을 물어보고 있는데, 지도성에 대한 중앙 집권적 사고를 부정하고요.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동의 지도성을 실행하면서 학교 조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 조직이 크고 업무가 복잡하므로 조직 내 다양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게 분산적 지도성이었어요. 이 23년도 국가직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저 분산적 지도성에 대해서도 저 문제를 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 보면 지도성을 공유한다, 중앙집권을 부정하고 자원을 활용하고 학교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리더십을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분산적 리더십을 선택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중요한 것들 표현해 드렸으니까 이걸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 교재 지금 104페이지로 넘어갈 건데 동기 이론으로 넘어갈게요. 동기 이론도 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동기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기 이론 자체가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으로 나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을 동기화시키는 구체적인 요소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론이고요.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겠죠. 그래서 그 이론 안에는 욕구 위계론, ERG, 생존, 관계 성장 이론, 동기 위생 이론, 동기 위생 이론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과정 이론은 뭐냐면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동기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동기가 유발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뭐 기대 이론, 공정성 이론, 목표 설정 이론. 이 분류를 먼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용 이론에 동기 위생 이론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과정 이론에 기대 이론, 공정성 이론, 목표 설정 이론. 이 3가지를 나누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그 첫 번째로 동기의 내용 이론으로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을 볼 건데,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결핍의 존재고, 인간은 충족되지 못한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기가 유발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을 보면 이제 하위 욕구, 상위 욕구로 나눠볼 수 있고, 하위 욕구,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애정 욕구, 종족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이런 게 있어서 이 마지막 자아 실현 욕구가 있어서 우리는 이제 자아 발전을 본능적으로 추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내용 이론 중에 알더퍼의 ERG 이론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랑 연결을 시켜보자면 이 존재 욕구가 생리적 욕구와 안정 욕구의 반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고, 안전 욕구 윗부분부터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나 자아 존중감 요 중간 부분까지를 우리가 관계 욕구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슬로우의 그 욕구 위계에서 성장 욕구라고 하는 게 알더퍼 ERG에서도 역시 성장 욕구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럼 이 두 이론을 좀 보시자면 매슬로우 욕구 미개 이론은 만족 진행 접근법, 강도가 큰 우세한 욕구만이 동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하위 단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 단계 욕구가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반해서 알더퍼의 ERG 이론은 좌절 퇴행 접근법이라고 해서 세 가지 욕구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하위 단계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상위 단계 욕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인데, 더 중요한 건 얘가 동기의 내용 이론에 해당된다는 거죠. 일단 그거 정리하시고요. 만족과 불만족을 연속성상의 양극에 위치하는 반대 개념으로 보아오던 종래의 관점과는 다르게,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만족과 불만족은 서로 독립된 별개의 차원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족에서 불만족의 반대가 만족이고 만족의 반대를 불만족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각각의 그 만족과 불만족이 서로 독립된 별개의 차원이고 각 차원에 작용하는 요인 역시 별개로 존재한다고 보는 게 이 이론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족의 반대가 불만족이 아니라 그냥 만족이 없는 상태, 무만족이고, 불만족의 반대가 만족이 아니고요. 그냥 불만이 없는 직무불만족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죠. 이를 기초로 허즈버그는 직무 만족을 가져다주는 내용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동기 요인, 직무 내용과 관련된 그 요인으로 밝혀진 것들을 동기 요인, 그리고 직무 불만족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밝혀진 내용들을 위생 요인, 우리가 이제 위생 환경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직무 환경과 관련된 요인을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만족 요인으로 성취감, 책임감, 인정감, 성장과 발전, 도전감, 일 자체, 이런 걸 만족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뭐냐면 회사 정책과 관리, 개인 상호관계, 감독체계, 임금 모수, 작업 조건, 지위 안정이라고 하는 건 환경적인 요인이 위생 요인인 거지, 얘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얘가 좋아졌다고 해서 만족 요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중요한데, 이거를 다시 한번 보자면 동기 요인은 이러한 요인이 충족되지 않아도 불만은 없지만 일단 충족하게 되면 직무 만족에 적극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동기 요인은 주로 직무 내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생 요인은 그걸 충족했다고 해서 단지 직무에 대한 불만족의 감소만을 가져올 뿐이지 적극적으로 직무 만족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지껏 세 가지의 그 동기의 내용 이론을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요걸 좀 연결을 시키자면 매슬로우 욕구 계층 이론 이렇게 안에다 놓고요. 알더퍼의 ERG 욕구를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놉니다. 그리고 나서 허즈버그의 두 요인을 놓고 보자면 이 밑에 부분이 위생 요인에 해당되고 위쪽이 동기 요인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 위쪽 부분이 고차원 욕구면서 내부적 동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보시면 직무 만족과 직무 불만족이 서로 독립된 별개의 차원이고 각 차원에 작용하는 요인 역시 별개이다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 선택하시면 되는데, 직무 만족을 가져다주는 요인으로는 성취, 책임감 등이 있고 충족되지 않으면 직무 불만족을 가져오는 요인에는 대인관계, 근무 조건,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허즈버그는 직무 불만족을 야기하는 근무 조건, 직업 안정성, 보수 등을 위생 요인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맥그리거는 이제 뒤에 살펴보실 건데, 적절하게 동기부여가 되면 누구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행동한다는 관점을 Y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건 답이 3번이었던 문제였고요. 다른 문제 또 보시면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에서 교사의 직무 만족을 가져다주는 동기 요인, 다시 말하면 만족 요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는 일 자체와 발전감을 뽑으셔야 되기 때문에 디귿하고 리을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고, 요거는 위생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맥그리거 XY 이론 설명을 드리자면 X 이론과 Y 이론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일단 X 이론적 관점이라는 건 일하기 싫어하고 가능하면 일하는 것을 피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엄격한 통제, 철저한 감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인간을 만약에 Y 이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이 일하는 것을 놀이나 휴식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조직의 목표에 관여하는 경우에 자기 지향과 자기 통제를 행한다. 그리고 책임을 수행하고 훌륭한 의사결정의 능력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며 경영자들만의 영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다면 당연히 의사결정 책임 도전적인 직무에 종업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직무 동기를 극대화시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직 목표를 달성하는데 경영자가 지원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관점에 따른 동기부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맥그리거의 XY 이론인데, 이거 역시 내용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포함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역시 아즈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이라고 해서 이것도 뭐 시험에 본격적으로 나온 적은 없지만 예전에 보기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일단 타이틀을 외우는 게 중요해요. 아즈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이라고 해서 작업 현장 내에서의 관리 방식이 인간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연구 결론은 구성원을 미성숙에 묶어두지 않고 성숙으로 향한 길을 마련해 주어 책임을 많이 부여하고 신의와 존경을 바탕으로 해서 직무를 단조롭게 하는 분업을 지향함으로써 각자가 성숙한 인간임을 인정할 때 조직의 효과성도 높아진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을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살펴본 Y 이론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미성숙과 성숙이 연속적인 발달 과정으로 성숙으로의 발전이란 능동적 행위, 독립심, 다양성, 깊고 강한 관심, 장기적 전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미숙에서 성숙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변했을 때 개인은 물론 조직의 목적 달성에도 유익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이 창의성, 자율성 등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개인의 성숙을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이론의 중심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직 풍토와 개인의 발전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동기의 내용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기의 내용 이론이라고 해서 제가 104페이지에는 동기의 내용 이론과 과정 이론을 한 표에 정리를 해드려서 내용 이론에 매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 알더퍼 ERG 이론, 허스버그 동기 위생 이론, 그리고 맥그리거 XY 이론과 아즈리스 성숙 미성숙 이론이 그쪽에 포함된다라고 표기를 해드렸고요. 과정 이론으로 이제 브룸의 기대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포터와 로울러의 기대 성과 만족 이론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중에 기대 이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이론은 성과, 기대, 수단성, 유인가의 4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4가지 구성 요소를 좀 드러내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노력을 해요. 그러면 이 노력 자체는 가능성 또는 주관적 확률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노력을 하면 직접적인 성과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 교사라고 하면 뭐 노력을 했더니 학생들이 높은 성취를 보여준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1차 수준의 결과라고 하는데, 이게 또 유인가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궁극적인 보상 단계로 넘어갈 건데, 여기에는 이제 수단성이라고 해서 특정 결과나 보상의 매력, 개인이 갖는 선호도 이런 것들이 이제 수단성으로 작용을 해서 궁극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2차 수준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학생들의 높은 성취가 1차 수준의 어떤 성과라면 2차 수준의 결과로서는 교수 능력을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그 1차 수준의 성과가 2차 수준인 보상을 가져온다고 믿는 정도인 이 수단성에 의해서 1차 수준에서 2차 수준으로 노력이 더 가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노력의 결과로 받게 될 보상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혹은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후의 노력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노력, 성과, 보상 성과, 보상, 유인가, 수단성 요 네 가지를 우리가 기대 이론의 네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기대 이론에 따르면 동기의 강도는 기대, 수단성, 유인가가 모두 높을 때 높아지겠죠. 라고 하는 부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동기 이론을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동기 행동이 유발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그럼 동기 이론 중에 과정 이론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요 두 개는 일단 빼고 들어가야 되죠. 요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 고를 건데 유인가, 성과기대, 보상기대 세 가지 기본 요소를 토대로 이론적 틀을 구축했다. 그럼 여기서 뭐 지금 성과 기대 수단성 유인가라고 해서 수단성이 빠진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들어가건 나오건 간에 어쨌든 이런 기본 요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의 기본 요소를 갖고 있으면서 개인의 가치와 태도는 역할 기대, 학교 문화와 같은 요소와 상호작용하고 그게 이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부름의 기대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뒤에서 보겠지만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그거잖아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일단 사회적 비교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비교라는 표현이 일단 비교가 사회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타인과의 비교, 일종으로 한 개인이 타인에 비해 얼마나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가에 초점을 둔 이론이고요. 조직에서 구성원의 노력과 직무 만족은 자신의 업무 상황에 대한 지각된 공정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네, 요거는 조금 이따 보는 걸로 하고 그 목표 설정 이론 을 먼저 보고 문제를 볼게요. 목표 설정 이론은 로크와 그 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립된 목표 설정 이론,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가 개인의 동기를 일으키고 과업 수행을 높이는 주요한 동인이 된다는 가정에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행동이 유목적적이고 목표와 의도에 의해 통제된다는 이제 가정으로 목표 설정 이론을 이제 주장을 한 건데, 그래서 목표의 설정이 사람 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로 첫째, 목표가 제시하는 과업에 대해 집중력을 높여줄 수 있고 목표하는 활동에 대한 노력과 지속성을 증진시키고 구체적인 과업 수행 방법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과업의 수행력을 이 목표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그리고 스티어스는 좋은 과업 목표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는데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도달하기에 약간 어려우면서 실행 가능해야 하고 구성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피드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좋은 목표의 특징, 좋은 목표에서 그거에 따르는 동기가 잘 나타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게 목표 설정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다음 글은 어느 동기론에 관한 설명인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A 교사가 평소 수업 준비 및 연수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았는데 반면 같은 학교 동료 교사 B는 수업 준비나 연수는 이제 훨씬 더 신경을 덜 적게 그러니까 더 적게 신경을 쓰면서 학생들의 성적이나 수업 만족도도 낮았던 거죠. 그런데 최근 실시한 연구 수업에서 동료 교사 B가 학교장과의 관계가 좋다는 이유로 자신보다 더 높은 학교장의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 이후 A 교사는 수업에 대한 열정에 회의를 느끼면서 수업 준비를 위한 시간이나 연수 시간을 현저히 줄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성과의 비율과 타인의 노력에 대한 성과의 비율을 비교해서 같지 않다고 느낄 경우에 원래의 동기를 변화시키게 된다라고 보는 이론이 공정성 이론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 관리 기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목표 설정 이론의 한 갈래로 실제 조직 경영에 적용하는 현대적인 기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공동 목표를 명확히 해서 예상되는 결과의 측면에서 책임의 한계를 규정하고요.
조직의 운영 지침으로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업적을 평가하는 과정을 우리가 목표관리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종래 상급자에 의한 일방적인 부하의 업적에 대한 평가 방식이 아니라 부하가 자기 자신 혹은 상급자와 협의해서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구체적이며 단기적인 업적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달성 정도를 스스로 평가해서 업적을 보고하게 하는 관리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목표 관리는 조직 구성원 각자가 경영 전체의 목표와 자기가 속한 부문의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자기의 노력 목표를 맞춤으로써 모든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경영의 전체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게 함과 동시에 구성원 각자에게 자기가 경영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의식을 높이는 동기유발적인 관리 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목표 관리 기법이 목표 설정 이론의 한 갈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보시면 교사의 동기과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목표 설정 이론은 이건 제가 그냥 다 틀린 내용이라 바꿔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기위생 이론은 직무에서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주는 요인을 독립된 별개 차원으로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 앞에서 설명한 게 보상의 양뿐 아니라 그 보상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만족을 결정한다고 보는 거는 성과 만족 이론이에요. 기대 이론을 발전시켰던 성과 만족 이론인데, 여기서 자신이 투자한 투입대 결과의 비율을 타인의 그것과 비교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공정성 이론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문제는 답이 3번이었는데 기대 이론은 동기를 개인의 여러 가지 자발적인 행위 중에서 자신의 선택을 지배하는 과정으로 보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내용이었고, 목표관리 기법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할 때 가로에 들어간 활동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라고 해서 목표 설정 이론에서 나온 목표관리 기법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전체 교육 목적을 명확하게 개발을 하고요. 직위별로 성취해야 할 목표를 정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목표들을 전체 목적에 따라 조정하고 통합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성과 및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적인 부분을 좀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답이 4번이다라고 해서 요거는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정책 과정과 결정 모형으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제가 104, 105페이지에 그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 동기의 내용 이론, 헌츠버그 위생 이론하고 동기의 과정 이론에서 브룸의 기대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이런 거를 좀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으로 요약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134번 테마로 넘어갈 건데, 그 전에 요거는 이제 기본서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교육정책 과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정면에서 추구되는 기본적인 가치라고 해서 6가지가 있고, 목표 및 성과면에서 추구되는 기본적인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적합성이라고 하는 건 교육정책이 그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합리성은 그 지성의 원리, 과학적 문제 해결 방식, 계획의 논리라고 보시면 되고, 민주성은 그 조직 구성원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거, 책임과 권한을 분산시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능률성은 효과성은 목표 성취를 얼마나 했는가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능률성은 이게 만족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까 전에.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서 만족시켰는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능률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책무성은 뭐냐면 이 관계자들이 그들이 속하는 집단이나 공동체에 대해서 스스로의 행동을 책임지고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책무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 및 성과면에서 추구되는 기본적 가치를 보시면, 형평성은 균형, 공정, 평등 등과 상통되는 개념으로 모든 국민에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교육의 여건에 있어서 균등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형평성이라고 하고, 수월성은 교육의 성과가 훌륭히 나타나는 정도, 자율성은 어떠한 개인이나 기관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주적 결정의 정도를 얘기하고요.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는 건 공익성이잖아요.
요거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재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교육정책 결정과정 관련해서 캠벨이 이렇게 교육정책 과정 중에서 정책 형성 과정과 정책 결정 과정 여기까지를 묶은 거죠. 이거를 기본적 힘의 작용 단계, 선행 운동 단계, 정치적 활동 단계, 입법 단계로 구분되는 4단계의 흐름으로 모형화 시켰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문제에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 힘의 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교육정책 결정이 전국적 또는 세계적 범위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기술공학적 힘의 작용으로 일단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행운동은 뭐냐면 존경받는 개인 또는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에 대한 건의와 같이 기본적 힘에 대한 일종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정치적 활동은 뭐냐면 여기는 이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이익단체들이 나와요. 교직단체, 정당, 매스컴 등이 앞장서서 정책 결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단계, 정치적 활동 단계고요. 입법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4단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자문위원회 또는 각종 연구소나 전문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서 교육정책이 제안되는 단계는 선행운동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교육정책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집행 및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볼 건데, 교육정책의 집행은 결정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정책으로 결정된 대안은 추상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구체화하고 실체화하는 과정인 집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교육정책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정책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정책 목표와 정책 대안 사이에 처음부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아예 정책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의도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집행의 실패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것도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정책이 집행된 이후에 목표한 바를 달성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정책평가, 정책평가의 그 하나로서 모니터링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책의 결과는 산출, 성과,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산출은 측정 가능한 가시적 결과를 의미하고요. 성과는 비가시적인 결과를 포함하고, 영향은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 이거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평가 결과는 다음의 정책이나 유사한 정책의 추진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데, 이 과정을 정책 환류 또는 그 폴리시 피드백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육정책 의사결정은 물어보고 있는데, 관료제의 중앙집권적 조직에 적합하다. 조직 목표 달성이 의사결정의 목적이고요.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거 작년에 시도교육청 문제로 나왔던 건데, 여기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 합리적인 관점이 답이었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135 테마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우리 교재 106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그 의사결정에 관한 관점이라고 해서 합리적, 참여적, 정치적, 우연적 관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합리적 관점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이제 기본 개념으로 하고, 참여적 관점은 합의에 의한 선택이고요. 그리고 정치적 관점은 협상, 선택은 우연적 결과라고 보는 건 우연적 관점 이렇게 나눠서, 우리 저번에 합의에 의한 선택, 참여적 관점도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23년도 교육청 문제로 나왔던 건데,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정책 형성의 관점을 물어보고 있고요. 공동의 목표가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며 체제 내의 작용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의사결정을 관련 당사자 간의 논의를 통한 합의의 결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합의라고 하는 건 제가 왜 민주적 방법이라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참여적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참여적 관점이라고 선택하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교재 106페이지에도 보면 뭔가 목표 달성을 극대화시킨다? 그럼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이고 합의에 의한 선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민주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참여라는 키워드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정치적 관점은 당연히 이해 집단 간의 협상의 어떤 산물, 협상에 의한 선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키워드 가지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육정책 결정 모형도 문제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합리 모델은 최선의 해결책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건 합리적인 모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관한 관점에서는 합리적 관점이겠지만 교육정책 결정 모형에서는 합리 모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얘는 되게 이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만족 모델인데 앞에서 우리가 지나치게 객관성을 강조한 합리 모델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자의 주관적인 입장을 고려한 모델이에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대안을 모색을 하는데 최종적인 대안을 결정할 때는 만족스러운 대안을 선택하는 접근, 그래서 만족 모델, 현실적으로 인간은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단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만족의 정도가 주관적이기 때문에 보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한계는 같죠. 그리고 점증 모델은 뭐냐면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을 점증 모델이라고 합니다. 린드블론, 스나이더, 윌다부스키 등이 제시를 했고 획기적인 대안의 선택보다는 기본적인 목표의 틀 속에서 현행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다소 향상된 정책 결정에 만족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갈등이 많은 경우에 현재 상황과 유사한 매우 제한된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그 결과를 계속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의사결정자들이 상당한 수준까지 동의할 때 최종 대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안들을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온건지향적이고 보수적인 조직에서 환영받는 의사결정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개혁이나 혁신적인 의사결정에는 부족함 다는 측면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호남 모델 중요한데 여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합리 모델의 이상적인 합리 모델과 방금 얘기한 온건주의적인 점증 모델을 혼합한 것을 우리가 호남 모델이라고 한다. 에치오니가 제시한 모델이고요. 정책이나 기본적인 방향 설정은 합리 모델에 의해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문제는 점증 모델을 따름으로써 두 입장을 절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 점증 모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최적 모델이라고 하는 건 초합리적인 요인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렇게 잡아서 최적 모델은 합리 모델과 점증 모델의 절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혼합 모델하고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그 합리성과 초합리성 을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치를 추구하는 규범적인 모델이라는 점에서 혼합 모델하고는 크게 다른 거죠. 그래서 최적 모델은 초합리적인 요인을 의사결정자가 포함을 시켰고 이 초합리성이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자의 초합리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분명한 초합리성이라는 개념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교육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혼합 모형은 만족 모형의 이상주의가 아니죠. 이거 제가 바꿔놨는데 합리성 모형의 이상주의와 점증 모형의 보수주의를 혼합해서 발전시킨 모형이고요. 그리고 점증 모형이 아니라 합리성 모형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 행동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모형이다. 그리고 3번은 지금 맞는 내용이고요. 4번은 점증 모형에서는 기존의 정책 대안과 경험을 기초로 약간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대안을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 문제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 안 나온 게 최종 모형인데 혼합 모델과 유사하긴 하지만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치를 추구하는 규범적인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규범적인 모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건
그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당위적인 측면을 갖고 있잖아요. 당위적이다라는 말의 다른 말이 규범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통 모델은 뭐냐면 얘는 그냥 합리적이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우연적 선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건데 뭐 목표의 모호성,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적 체제의 불분명성, 유동성, 참여 등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 상황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합리성에 근거해서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의 기회 등이 서로 다른 시간의 우연적 요인에 의해서 이 한 통 안에 모일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쓰레기통 모델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모형들과 구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육정책 결정 모형을 물어보는데 합리성이 아니라 우연성에 의존을 하고요. 문제와 해결책이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조직의 목적은 사전에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높은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는 조직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정책결정 모형이다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통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항상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이거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정책 결정 모델에 크게 5가지가 있어요. 합리 모델,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만족 모델은 현실적으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라는 의미에서 만족 모델, 점증 모델은 온건주의적이면서 이제 보수적인 모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혼합 모델은 합리 모델 플러스 점증 모델, 정책이나 기본 방향은 합리 모델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점증 모델을 따른다. 최적 모델은 뭐 합리 모델과 점증 모델을 절충을 시키려고 했으나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초합리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초합리성의 이 초자를 잡아서 초합리성하고 연결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쓰레기통 모델은 뭐냐면 얘네들하고 다른 입장에 있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합리적이고 우연적 선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 상황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모델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토마스의 갈등관리 이론으로 넘어갈 건데 이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협동성을 X축으로 독단성을 Y축으로 해서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한 5가지 유형의 갈등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협동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편의 관심과 이익을 어느 정도 만족시켜 줄 건가 랑 관련이 있다면 독단성은 나의 이익과 관심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건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형이라고 하는 건 나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상대방을 희생시키겠다라는 측면이고 여기는 이제 이건 둘 다 이제 낮은 쪽이니까 갈등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회피형. 그리고 이 중간에 타협형이 들어있어서 양측의 상호 교환과 희생, 부분적 만족으로 갈등 해소, 절충안적인 입장이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요거는 좀 이상적인 형태죠. 양쪽이 만족할 수 있는 갈등 해소책을 마련하는 건 협력형.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나의 욕구를 포기하는 거죠. 상대방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경우. 근데 요 각각의 또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의 이익을 꾀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되는데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긴급한 상황이거나 중요한 사항이지만 인기 없는 조치, 조직의 성장에 중요한 문제일 때 경쟁형의 갈등 관리 방식을 쓴다.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뭐냐면 나의 욕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보다 중요한 문제를 위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조화 안정이 특히 중요할 때 패배가 불가피해서 손실을 극소화할 필요가 있을 때는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갈등 해소 노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간에 있는 타협형이라고 하는 건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을 얻고자 할 때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대치되어 있을 때 목표 달성에 따른 잠재적인 문제가 클 때 일단 타협을 해서 이제 그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데 합의와 헌신이 필요할 때 양자의 관심사가 매우 중요해서 이 방법 말고는 해결책이 없을 때, 관계 증진에 장애가 되는 감정을 다루어야 할 때, 목표가 학습하는 것일 때는 협력형의 갈등 해소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회피형 같은 경우는 쟁점이 사소하고 해결에 들어가는 비용이 효과보다 클 때,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하위 갈등일 때, 사태를 진정시키고자 할 때 아예 그 갈등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한번 보시면 토마스의 갈등 관리 이론에 근거할 때 다음 모든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갈등 관리의 방식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조화 안정이 특히 중요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다른 사람에게 더 중요할 때, 패배가 불가피할 때, 요거는 그냥 수용형의 갈등 관리 방법, 요 밑에 쪽에 있었던 그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조화리창 문제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1955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조셉 루프트와 해리 임햄이 발표한 이론으로서 조화리는 두 사람 이름의 앞 글자를 합성해서 만든 용어고요. 뭐 조화리, 조애리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 보시면 이제 영역별로 접근하면 되고 내용이 어렵진 않아요. 보시면 여기는 이제 나도 아는 부분, 타인에게도 알려진 부분을 우리가 열린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나는 모르는 부분인데 타인은 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무의식적인 언어 습관이나 행동 방식 등을 말하는데 맹인 영역이 넓을수록,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타인은 아는 부분이잖아요. 자기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독선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쉽고, 맹인 영역에 대한 언급은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나는 알지만 타인이 모른다는 건 내가 숨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숨겨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기 자신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 모르는 영역, 약점, 비밀, 욕망, 감정, 꿈 등 대인 간 갈등에 대한 잠재력이 존재하는 영역. 여기 미지의 영역은 뭐냐면 둘 다 모르는 거죠. 무의식의 영역, 심리적 상처가 많은 경우 미지의 영역은 넓어지게 되는데, 다른 세 가지 영역에 비해 갈등 잠재력이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2024년 작년에 국가직 문제로 이게 나왔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에 관해서 남에게 노출하기를 원치 않는다. 요게 그 은폐시킨 숨겨진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는데,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출시키지 않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얻기만 하려고 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정보, 숨겨진 영역, 은폐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조화리창 138 테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교육법, 교육재정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